합의문을 하는데 이제 그 문장 한 줄 가지고 막 서로 다투는데 독일 국회의원들의 저 문장 실력이 저렇게 우수한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당은 제목이 의회 독재가 만들 국가 후진의 대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제목으로 뽑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최근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구들이 꽤 있습니다.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고 강함이 정의로 되어버린 우리 사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얘기는 뭐냐면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도 선거에서 이기거나 또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법치를 압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신 건가요?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야 되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근대 사회가 뭐냐? 네. 근대 사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네. 하나는 이 주술로부터 이 이성으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술로부터 과학으로. 네. 네. 그래서 옛날에 뭐 멀리 올라갑니다마는 신라 시대에 선덕 여왕이 첨성대를 만들고 네. 불교를 많이 진흥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른바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네. 이른바 이 무당이라든지 샤머니즘이 네. 이제 지배하고 있어서 이거를 과학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이제 첨성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를 불교로 해서 네. 보다 튼튼한 과학적, 철학적 토대 위에서 이 종교를 숭상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선덕 여왕이 그 두 가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느냐 이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든 사회다. 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에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이 신학을 썼는데 신학을 쓸 때 그 주된 것이 뭐냐면 이른바 이성이라고 그럴 때 네. 그 다음에 신 해서 이신론에 입각해가지고 네. 요점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지배하시지 않는다. 그럼 지배는 누가 하느냐? 네. 인간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에 네.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주셨지만 네. 그것에 의해서 이 사회가 간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신론으로 이제 사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 사회가 그럼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할 때 도덕감정론을 썼어요.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제1책에는 신학이고 네. 그래서 이신론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도덕감정론을 해서 그러면 이 자율성을 얻은 인간이 어떻게 이 사회의 조화를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아담 스미스는 첫 번째가 이 사회는 self-love, 자애심. 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네. 이 세상을 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 그 이기론이 있었는데 네. 그 이기론에 있어서 그 네. 그 율곡 선생은 기승이발론 네. 해가지고 그 먼저 자애심이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사회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먼저 올라가고 그거를 전체적인 이성의 영역에서 이걸 덮어서 사회가 조화롭게 간다는 거고 네. 그 퇴계 선생은 이기호발론이라고 해서 네. 이 감정적
에너지와 이 이성적인 재원은 같이 가서 이 사회가 조화롭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선후 차이는 있지만 네, 네. 그런 것으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걸 했는데 그 율곡 선생이나 퇴계 선생이 하신 그 시기가 아담 스미스가 네. 셀프 러브에 의해서 사회는 움직여지나 그러면 이 셀프 러브는 그것으로 해서 누구나가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심파시라고 하는 동감에 기초해서 내가 혼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보면 나도 슬퍼하고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면서 사람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간다. 거기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초가 있다. 하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도덕적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첫째로 신학에서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생각의 자유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 근대 사회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동감의 기초 위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제이어스 밀이 얘기하듯이 자유란 나의 자유를 존중하듯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 개인의 자유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서 혼자서 지내면은 그거는 개인적 자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간이 되는 순간에 자유는 사회적 자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자유를 어떻게 배분하고 규율하고 나누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쓴 제3의 책이 법과 제도거든요. 도덕감정론 이후에.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이 두 번째고. 첫 번째 국부론이고. 국부론이 이제 4입니다. 4입니까? 그래서 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하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개인이 생산하던 거를 분업에 의해서 생산함으로써 사회적인 기초 위에서 하고 그 분업에 의해서 자유를 공통적으로 나누듯이 합리적인 분업의 분배의 룰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다라고 쓴 것이 이제 국부론이죠. 분업이 있어야지 기술 발전이 있고 분업이 있어야지 그 리워드한 펜션 이게 있어가지고 페널티가 제대로 돼가지고 사회가 그것에 의해서 이 생산 동력을 얻고 사회가 재생산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초라고 하는 거는 이 법치와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덕적인 기초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 도덕적인 기반이 그동안에 허물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도덕적 기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남이 기쁜 일을 당하면 사회가 같이 동감으로 기뻐하고 남이 불행을 보면은 같이 슬퍼하고 남이 나쁜 일을 하면 같이 분노하고 그리고 남이 선행을 하면은 그것을 부추겨주는 그런 이 동감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문제다. 그래서 정말 이 다중인격자가 많은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 법치는 뭡니까? 공정한 경쟁의 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아주 개걸스럽게 투기하고 하는 그런 한탕주의, 옛날에 중상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로부터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자유시장 경제가 되려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자유시장 경제가 사는데 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저버리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많은 입시 비리를 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거는 정말로 넘어서는 안 되는 각종 위조 증명서를 만들고 예. 그리고 총장의 직인을 훔쳐와 가지고 찍고 이런 일을 하고서도 버젓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른바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20대가 다행스럽게 1% 미만의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주력이 되는 세대는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보냈는데 도대체 이 도덕이 어디 갔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이 도덕적인 기초가 허물어지면은 그 위에서 어떻게 법치가 설 수 있으며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공정한 경쟁의 룰이 허물어지면은 결국은 투기 자본, 지하 경제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실명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한 배분의 논리라든지 네.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한평생 바쳐서 이룩한 그 독립,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적으로 이룩한 이 산업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이 모든 발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한 질서와 규범의 혁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으로 만들고 네.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 발전의 기미를 찾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국가의 후진을 초래할 대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길게 어떻게 보면은 근대 너무 국가, 길었죠? 아닙니다. 어쨌든 근대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어떤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철학적 기초에 대한 기본 강의라든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성장을 했을 때 그 철학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 우리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철학적 기초가 되는 교육보다는 주로 국영수 중심의 어떤 뭐 실용학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쪽의 교육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이 철학에 대한 빈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철학의 빈곤의 문제가 오늘날 이런 결과도 가져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근대사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어떤 기저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고 오는가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교수님이 쓰신 글 가운데 제가 눈에 띄는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독일 내에서는 평화교육이 1970년대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어 점차 정부 정책으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영화 검열에서 폭력 콘텐츠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적나라한 폭력의 서술은 제한되고 있다. 평화를 북한과의 화해적 관계라는 한적 의미로 쓰고 있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되게 이제 영화 산업을 하는 쪽에서 두 가지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는데 네. 하나는 이 폭력이고 네. 또 하나는 성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억압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폭력은 이거는 너에게도 나쁘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폭력은 사회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다. 네. 해서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자. 라고 해서 이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영화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됐는데 이 공연 예술에 있어서 네. 과도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다든가 네. 이런 그 장면들은 빼자. 그래서 이제 독일 영화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폭력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까? 예, 거의 없고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때 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태리에서 만든 이 서부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마피아에 대한 거라든지 대부 같은 그런 거기에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네, 장면 네. 그런 것들은 독일에서는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이 몸에 그 아드레날린이 이제 생성이 되고 네.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그 피 속에 이미 그 폭력의 그 본능이 살아나게 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하여튼 폭력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동감, 공감을 얻게 됐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강조하면서 다만 독일에서 이 성에 대한 거는 변태적인 경우는 빼고, 변태적인 거는 빼고. 왜냐면 변태적인 건 되게 성과 폭력을 겸한 것이 변태적인 게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폭력과 성에 결합되는 거는 빼고, 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의 뭐 나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일찍부터 관대하더만요. 예, 관대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그 인도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그 고대 문명에서도 성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의 그 분만, 네. 그 인구의 증가 이런 데에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은 그 무절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사회적인 생산을 촉진한다라고 해서 사회의 그 성장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그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해지고 다만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력과 관계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억제를 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작하는 기저의 하나의 기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칼럼에서도 우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부와 여당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여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함께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나라 내일의 모습이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자유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언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그 배후 스토리로 네. 이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이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당은 애초에 그 운동권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운동권은 구체적으로 1920년대에 일본의 강단 사회주의의 네. 이념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고, 강단 사회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독일의 막스류의 비판적 정치 경제학. 네. 그거는 너무 좀 까다롭고 힘들고 심오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간편하게 쓰기 좋게 만든 것이 일본의 강단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그 막스 엥겔스가 했던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논의는 뒤로 하고 아주 그 도구론적인 사회주의를 많이 전면에 내세운데 그거를 1980년대에 우리나라 운동권이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근대적인 이른바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비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네. 정당에서는 서구의 주요 정당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정당은 교육 기능, 연수 기능이 너무 빈약했어요. 예. 정당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치 지금 정당이 아니고 이익 중심의 정당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주 그 구체적으로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보수 정당의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보수. 네. 나쁘게 쓰이는 네. 의미에서 보수. 퇴행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이고. 네. 네. 이런 과거 오렌지족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뭐 웰빙 정당 네. 얘기도 하고 그렇듯이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거. 네. 그래서 내 선수 늘리는 거. 네. 그밖에 관심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 정당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1차 목표는 이 정당에 열심히 드나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천 받아가지고 나도 국회의원 되는 거. 이런 그 개인적인 앞으로 사회적인 그 성취에 너무나 집착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가 독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7년 동안에 그 독일 유학 생활을 하고 독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독일의 그 유학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연구소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독일에서 장학금 받은 분들은 대개 정당 장학금 아니면은 교회 장학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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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당 장학금은 뭐냐 하면은 정당의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인데 그럼 독일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 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하려면 당신도 우리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하고 그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의 주말 그 정책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해가지고 이미 학생 때부터 각 지역별로 정책 중심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주의회에 진출하고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이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하는 것이 독일 정치인의 충전 네. 코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하면은 그 독일의 그 연방의회 의원들의 마지막에 회의 다 끝나면은 공동
공동 커뮤니케를 뭐라 그러죠? 합의문? 네, 합의문을 쓰잖아요. 네. 그 합의문을 하는데 이제 그 문장 한 줄 가지고 막 서로 다투는데 독일 국회의원들의 저 문장 실력이 저렇게 우수한가? 네. 정말 저 독일에서 가장 지성지라고 하는 디사이트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오래된 그 존경받는 언론인과 거의 대등하게 국회의원들이 그 문장 가지고 토론하면서 해요. 그래서 참 정말 기초가 기본이 철저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정치권에 진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당은 그런 교육 연수 기능 없이 그냥 어떻게 지역에서 뭐 혼상사에 잘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지역 국민의 그 득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은 굉장히 그 철학 그리고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의 목표 이런 것에 충실하면서 해야지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충실히 이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본론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계 학계 전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뭐 이 자리에 이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고시를 구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수하는 동안에 그분이 뭐 했느냐? 어디 가서 막노동을 했느냐? 뭐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뭐 다른 향락 문화에 빠졌냐 하면 그분은 주구장창 연세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했거든요. 주구장창. 그래가지고 그 후배들이 윤석열 형의 자리는 이거다 하고 늘 맡아줄 정도로 연희동에 사셨으니까 그 아버님이 연세대 교수로서 연희동에 사셨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밤낮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을 읽냐 보면은 문사철, 인문학, 사학, 역사학, 철학,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읽고서는 그 고시 공부하러 온 그 후배들한테 그 한 번 강연을 시작하면은 강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철학에 대한 굉장한 그 기초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자유 철학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론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하셨구나. 그래서 뭐 그분의 그 자유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저 책 한 권 읽고서 그것에 심취해가지고 한 거지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은 공부를 꽤 하신 분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고 이분은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는 분이 돼버렸느냐 하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을 공유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공유를 하려면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리더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덕목인 선청, 잘 듣는 그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민적 지지가 그 본체에 비해서 너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깊이나 능력에 비해서 그분을 받들어줄 그 보좌진들을 너무 편협하게 기용하셨다. 그 편협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엘리트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트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아무한테도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분은 내 생각이 이렇게 깊고 확고하고 앞에 비전을 갖고 있고 이 지금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배치를 해놓으면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해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실제 그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을 모아놨다 그래서 그게 우수한 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네. 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일을 할 때 꼭 바보 같은 사람이 그 큰 일을 한다고. 네. 네, 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보면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try and error 할 때 그 에러 부분을 많이 맡아가지고 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건데 우수한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국민이 자기네처럼 생각해가지고 따라오길 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 오차 범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겁니다.